서늘한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와 박서윤의 앙상한 어깨를 스쳤다. 11월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그녀의 마음속 풍경처럼 황량했다.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레 곁을 떠난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멈춰버린 듯했다. 경기도 외곽의 이 오래된 아파트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만이 그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낙엽 쌓인 가로수 길은 쓸쓸함을 더했다.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교사. 평생을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식을 전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무기력했다. 유일한 아들은 결혼 후 미국으로 떠나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진 지 오래. 그녀는 종종 거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답 없는 질문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스마트폰 활용 강좌는 그녀의 잿빛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복잡한 기능들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지만 강사의 친절한 설명과 반복 학습 끝에 겨우 SNS 계정을 만들 수 있었다. 박서윤은 용기를 내어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시 한 구절을 올렸다. 그대 떠난 빈자리, 가을 바람만 스치네. 별다른 기대는 없었다. 그저 망망대해에 작은 유리병 편지를 띄우는 심정이었다. 며칠 후 낯선 아이디로부터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올리신 글과 사진, 깊은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강지훈이라고 소개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남성이었다. 박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온라인에서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그의 정중한 말투와 프로필 사진에서 느껴지는 온화함에 자신도 모르게 답장을 보내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부족한 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인사를 보내왔다. 때로는 아름다운 풍경 사진과 함께 감성적인 글귀를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박서윤이 올린 신화글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그녀의 지성과 감성을 칭찬했다. 그는 자신을 해외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외롭게 지내던 중 우연히 박서윤의 글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박서윤의 처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한다는 생각에 박서윤은 그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었다. 서윤 씨의 글을 읽으면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강지훈의 메시지는 박서윤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매일 그와의 대화를 기다렸고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박서윤이 좋아하는 시인과 작가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 그녀가 즐겨 듣던 옛 노래들을 함께 흥얼거리기도 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거웠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서윤에게 강지훈은 단순한 온라인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강지훈은 박서윤에게 나의 뮤즈, 내 삶의 등대와 같은 시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박서윤은 그런 그의 말들이 조금은 낯간지럽기도 했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관심과 애정에 황홀감마저 느꼈다. 서윤 씨, 당신을 알게 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의 물음에 박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다. 그래, 왜 우리는 이제야 만난 걸까? 남편이 떠난 후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강지훈이라는 존재는 그 단단했던 결심을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보내주는 해외의 멋진 풍경 사진들을 보며 언젠가 그와 함께 그곳을 거닐 날을 상상하기도 했다.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언제나 온화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멋진 수트를 차려입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듯한 모습들은 그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말을 뒷받침해주는 듯했다.
제가 지금 진행 중인 베트남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돌아가면 서윤 씨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강지훈의 고백은 박서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함께.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어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저도 지훈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박서윤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행복감에 젖어있던 어느 날 아침 강지훈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윤 씨, 큰일 났어요. 지금 베트남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지 은행 시스템이 말썽이라 송금이 어렵네요. 혹시 아주 잠시만 50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안에 이자까지 쳐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박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00만 원. 그녀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약간의 유산과 자신의 퇴직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액수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절박한 목소리, 그는 짧은 음성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급함이 묻어났다와 그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분명 어려운 상황일 거야.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다. 거실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는 걸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에게 해외 송금을 요청하며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내밀었다. 직원은 의례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졌지만 박서윤은 친척에게 보내는 생활비라고 둘러댔다. 송금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다. 괜찮을 거야. 그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송금을 마쳤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강지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서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박서윤은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사람을 도운 일인데 잘한 일일 거야. 하지만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나도 강지훈은 돈을 갚지 않았다. 박서윤이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현지 사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꼬여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사과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이번에는 현지 직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회사 자금이 묶여 있어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박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의 손에 넘어간 상황. 여기서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앞서 보낸 돈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까지만 도와주자.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녀는 마치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기 예금을 해지했다. 남편과 함께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다. 그 후로도 강지훈의 금전 요구는 다양한 명목으로 이어졌다. 세관에 문제가 생겨 통관 자금이 급하다.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와 체류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져갔다. 박서윤은 그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문제들만 해결되면 그가 한국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윤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10여 년 전 그녀가 담임을 맡았던 제자 오지혜였다. 지혜는 밝고 영리했던 아이였고 지금은 동네 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걱정이 서려 있었다.
어쩐 일이니, 지혜야? 박서윤은 반가움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최근 선생님 계좌에서 해외로 거액이 여러 차례 송금된 기록이 있어서요. 저희 은행 내부 규정상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돼서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박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그건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혜는 박서윤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로맨스 스캠이나 금융사기가 아주 많아요. 혹시라도... 지혜야. 박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사기를 당할 사람으로 보이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격앙된 박서윤의 모습에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선생님, 정말 만약이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주세요. 꼭이요. 지혜는 작은 명함 한 장을 박서윤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갔다. 지혜가 돌아간 후 박서윤은 한동안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로맨스 스캠, 금융사기.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훈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나를 사랑해.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어. 하지만 그날 밤 박서윤은 처음으로 강지훈이 보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다. 그의 화려한 일상, 다정한 미소,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며칠 뒤 강지훈으로부터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떨리고 있었다. 서윤 씨,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당신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딱 3천만 원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3천만 원. 박서윤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것마저 보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하지만 만약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면? 그가 돌아와 나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박서윤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훈과 그가 약속한 미래,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돈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평생 후회할 거야. 은행에 가서 아파트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대출이라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강지훈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되던 날 박서윤은 착잡한 심정으로 강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 씨, 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마지막인 거죠? 정말 돌아오실 거죠? 강지훈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그럼요, 서윤 씨.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천사입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렀다. 박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송금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녀의 통장에는 거의 잔고가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약속한 대로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과 함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기를 기대했고 밤에는 그와 함께하는 행복한 꿈을 꾸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강지훈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박서윤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가 보내주었던 해외 건설 현장 사진, 그가 묵고 있다는 호텔 사진, 그가 운영한다는 회사 홈페이지 주소,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에 밤새 인터넷을 뒤지던 박서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강지훈이 자신에게 보냈던 베트남 건설 현장 사무실 사진이 사실은 몇 년 전 다른 나라에서 열렸던 건설 박람회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보내준 사업 파트너의 회사 소개서라는 파일의 속성을 우연히 살펴보니 문서 작성자의 이름이 김철수였고 파일명 또한 김철수 계약서 샘플 도시 X로 되어 있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박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오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미 한밤중이었지만 지혜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박서윤은 울먹이며 지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지훈과의 만남, 그에게 보낸 돈, 그리고 방금 발견한 충격적인 증거들까지. 다음 날 아침, 컥한 얼굴의 박서윤 앞에 지혜가 나타났다. 지혜는 밤새 인터넷을 통해 강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한 듯했다. 선생님, 강지훈 씨가 보내준 프로필 사진이요. 제가 비슷한 이미지들을 검색해봤는데 혹시 이분 아니세요? 지혜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박서윤이 그토록 사랑했던 강지훈의 얼굴과 똑같은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하지만 사진 밑에는 전혀 다른 이름과 함께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스페인 건축가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순간 박서윤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약속, 함께 꿈꾸었던 미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이었던 것이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고 허무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박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배신감, 절망감,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아파트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며칠 후 박서윤은 지혜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았다. 텅 빈 눈으로 담당 수사관 앞에 앉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을 진술했다. 강지훈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들, 송금 내역, 그가 보냈던 가짜 사진들, 모든 것이 사기 범죄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수사관은 박서윤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경청한 후 로맨스 스캠의 특성상 범인을 특정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서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산산조각 나버린 마음과 인간에 대한 신뢰였다. 나는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나? 그녀는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해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럼 박서윤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것은 오지혜였다. 지혜는 거의 매일 박서윤의 집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간단한 음식을 챙겨주었다. 때로는 박서윤을 데리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지혜는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그저 박서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었다. 어느 날 지혜는 박서윤에게 작은 심리상담센터의 안내 책자를 건넸다. 선생님,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박서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혜의 진심 어린 권유에 용기를 내어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사와 마주 앉아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씩 꺼내놓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들은 처음에는 충격과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하며 눈물로 사죄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자주 연락드리고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걸어와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고 어떻게든 어머니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노력은 박서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박서윤의 상처는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어갔다. 물론 잃어버린 돈과 배신감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번 일을 통해 얻은 쓰라린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몇 달 후 박서윤은 우연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원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교육 강단에선 박서윤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교육에 참석한 많은 노인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공감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박서윤은 아주 오랜만에 작은 보람과 함께 희미한 삶의 온기를 느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따스한 봄볕이 창가에 스며드는 오후였다. 박서윤은 베란다에 놓인 작은 허브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고 있었다. 얼마 전 아들이 보내준 손주의 재롱이 담긴 영상 통화 알림이 울렸다. 스마트폰 화면 가득 해맑게 웃고 있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박서윤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삶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는 이제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